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91회 4강 실무 종강으로서 수정, 결산, 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10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전표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보통 예금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네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바꾸란 말이 되겠죠. 자, 원천 징수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세금과 공과 계정이 아니라 원천 징수한 계정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것이 틀리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떼는 것은 예수금. 반대의 경우도 있죠.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받으면서 원천 징수, 이자 소득세 15.4% 떼이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선납 세금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가 나오면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예수금,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선납 세금이 됩니다. 지금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예수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니까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0월 10일이네요. 10월 10일. 자, 여기에 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돈은 33만 7천원씩 맞고요. 이것이 차변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예수금 254번. 이렇게 계정과목만 바꾸어주면 맞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날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틀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네요. 앞으로 안 틀릴 수 있도록,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보수건설에 3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 2,500만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해야 하며,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이렇게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수익적 지출 중 일부가
자본적 지출인 내용입니다. 즉 3천만 원의 보통예금 지출 중 2,500만 원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고 500만 원은 건물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구분 가능한가? 그러니까 수선비 3천만 원이 아니라 건물, 왜?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2,500만 원, 수선비 얼마? 500만 원. 물론 보통예금입니다. 자, 이거 고치란 말이 되며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부서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건물의 정축공사라 그랬습니다. 건물의 정축공사. 자, 이때 건물을 정축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지출로 처리해라 그랬습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정확하게 건물이 됩니다. 왜? 건물 정축공사의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한다.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셔서 건물의 정축공사를 하고 있고 이거 계약금 준거로 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계약금 준거로 본다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정축공사를 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건설 중인 자산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11월 2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2일 1102 자, 차변 수선비 820번. 예, 맞습니다. 대변은 손댈 거 없죠? 손댈 게 없습니다. 3천만 원이니까. 수선비는 얼마였습니까? 수선비는 5불불이죠. 5불불. 그리고 자, 차변 3번입니다. 건물이죠. 건물은 202번이죠. 왜? 토지 위에 건물을 짓잖아요. 토지가 201번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202번. 이렇게 됩니다. 물론 기계장치도 한번 볼까요? 연습삼아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안입니까? 건물 안에 기계장치가 있으니까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될까요? 기계장치는 203번 한번 해볼까요? 아니네요. 204번. 204. 이게 잘 안 맞네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 순서를 기억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력하실 때 저는 차변, 대변, 차변 이런 순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순서는 차변, 대변, 차변 적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대변, 대변, 차변, 차변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즉 이것들의 순서는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수정하는 문제 두 문제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자, 5-1번이죠. 당사는 기중이란 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소모품은 구입 당시가 중요합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지 소모품 비용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구입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12월 31일 현재 재고 실사 결과 재고 자산을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23만원이다. 즉 남아있는 게 23만원치가 남아있네요. 이 문제는 소모품 비의 결산 정리가 됩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기중에 소모품 B로 구입한 소모품이 23만원 남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기중에 소모품 필요 구입했다라고 메모를 해 두셨는데요. 문제는 소모품을 구입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소모품비로 이렇게 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소모품을 구입을 했고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은 소모품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소모품은 자산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고요. 구입 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모품 비용으로 한 거죠. 이런 경우는 미사용액만큼, 미사용액이란 말은 남은 만큼을 의미합니다.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23만원. 그러니까 23만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입 시 비용으로 했을 때는 미사용액만큼,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소모품 자리는,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될 때는 어느 변에 적으면 될까요?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자,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없어진 만큼, 남은 만큼이 아니라 사용하고 없어진 게 있겠죠. 그만큼이 돈이 되고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지금 소모품이었더라면, 소모품으로 했었더라면 돈은 없어진 만큼, 즉 사용액만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어디에 가야 된다? 소모품이 대변에 와야지 줄어듭니다. 대변. 상대 계정은 뭐? 소모품 B가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은 결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구입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했으면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차변 대변 자리도 무엇으로 잡는다? 소모품으로 잡습니다.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이 되고, 물론 이 돈은 사용액만큼이 됩니다. 소모품 비용으로 했더라면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자산이 증가되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소모품이 되며 이 금액은 뭐 남은 만큼 금액이 됩니다. 지금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의 출제 의도는 소모품의 결산 정리가 가능한가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몽땅 입력하시면 돼요. 12월 31일 차변 소모품 금액은 얼마? 230불. 대변 4번 소모품비 800분 되죠.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땅. 자, 확인. 12월 31일 차변 122번 소모품, 대변 소모품 B, 그리고 23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2번입니다. 보통예금 잔액의 엄수 마이너스 350만원은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으로 확인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은 0원 밑으로 되더라도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장은 우리가 돈을 찾을 때 잔고가 0이 되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 통장이 있다면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50만원입니다. 결산입니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전환, 대체해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차입금과 당좌 차올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보통 예금의 엄수 금액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보통 예금 엄수 금액은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예금 마이너스 금액, 이 금액은 단기 차입금, 즉 빌려온 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이외에는 금액에 엄수를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입력할 때 마이너스를 입력하는 경우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반품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결산이잖아요. 마이너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차월 약정에 따라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해 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당좌 차월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보통 예금 계정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되고요. 당좌 차월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때는 당좌 차월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고, 물론 이 당좌 차월도 결산 시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되어 줘야 됩니다. 임시 계정이란 말이죠. 자, 출제 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의 엄수 금액은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됨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문제이며, 두 번째입니다. 당좌 차월도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350만원, 단기 차입금 350만원. 자, 차변 대변이 혼돈이 되시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단기 차입금이 좋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산에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길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아마 제 생각인데요. 90비례 때 이 한길은행 단기 차입금까지 잘 맞추고, 여기까지 차변 대변 잘 맞추고, 여기에 거래처를 걸지 않아서 틀리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를 결산에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금액은 350만원 3500불. 대변 4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주고, 한길 금액은 350만원. 예, 2번도 끝이 나네요. 차변 103번 보통예금, 대변 단기 차입금, 한길은행 거래처 걸려있고 350만원.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결산 3번입니다. 이 특별회차 때 결산에 다들 자동이 한 개도 안 나왔네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부가세에 관련된 건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가지고만 해결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가세 정리하는 겁니다. 자,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도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적지 말고 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이나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 나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처리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부가세 납부한 게 얼마인가요? 2,400만원. 부가세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3,250만원. 그럼 빼면 우리가 더 얼마를 납부하면 됩니까? 1,250만원입니까? 아니네요. 850만원이네요. 받은 게 3,250. 그리고 납부한 게 2,400이니까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850만원을 납부하면 되네요. 그러면 미수금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겠다?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이? 850만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되는데요. 거래처의 입력은 생략하라니까 이 미지급 세금을 용산세무서, 부산세무서 이 거래처는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자,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산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3,250만원 중 부가세 대급금 2,4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250만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부가세 정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3,250만원 별 문제 없죠. 부가세 대급금 2,400만원 그리고 미지급 세금 850만원입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다음, 지금은 들어왔다 나갔다로 되지 않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나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미지급 세금은 빚이잖아요. 부채잖아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부채가, 우리 회사 부채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되겠죠. 증가되니까 부채 자리는 어디? 대변.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 세금 팀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 3번. 부가세 예수금 250, 부가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예수금 255분이네요. 금액은 얼마? 3,250. 다음, 대변. 부가세 대급금. 얼마? 24불불. 그리고 대변 4번. 그리고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850만원. 예,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차변 부가세 예수금. 대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 그리고 금액도 3,250. 예, 이 금액은 쭉 전체가 다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입력하다가 하나를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 입력하시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 다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을 입력했는데요. 여기 또 5번 결산 차변, 그리고 요거 6번 결산 대변 6번.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5번은 결차, 6번은 결대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3번, 4번으로 해도 되고 5번, 6번으로 하셔도 채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결산할 때, 입력할 때는 문제에서 결차, 결대로 입력하세요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자동으로 우리 하던 대로 차변 3번, 대변 4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산 문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네요. 1기 확정 4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답은 두 개죠. 건수하고 공급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 이거 매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조회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다?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앱다 모르겠다 이거부터 한다. 앱다 모르겠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대로. 자, 부가세 관련 조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부가세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부터 하는데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서부터 보고 대부분은 여기 한 80% 있습니다. 없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이런 순으로 하면 됩니다. 자, 1기 확증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자, 확증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 즉 불공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이 매입입니다. 파란색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 중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00에 160 나왔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더니 자, 공제받지 못한 공급가는 1600, 매입세액은 160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건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더블 클릭, 따닥 안 나타나죠. 일단 금액은 뭐 1600인가 알 수 있습니다. 공급가를 물어봤으니까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항상 부가세는 공급가와 세액이 다르잖아요. 1600 이것은 찾았는데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못 찾아요. 그러면 부가세 합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대부분은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합계표에서 뭐 04월부터 06월까지 정기신고 문제였고요. 자, 이게 매출이 아니라 뭐 매입을 줘야 되겠죠. 불공이니까 매입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쭉 보니까 뭐 여기에 불공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보이지를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매입 매출장이죠. 매입 매출장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가겠습니다. 좀 복잡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04월부터 04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구분은 매입입니다. 매입이면서 우리가 구분 매입 눌렀습니다. 여기에 3번 되어 있죠. 그리고 유형은 불공입니다. 밑으로 향하는 거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54번 불공이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자, 불공 4월 28일 날 하나, 6월 10일 날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총 금액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총 얼마인가 한번 봐요. 지금 100만원이죠. 4월 28일 날 불공이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불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보니까 자, 610만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불공인 것은 100만원에 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누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누계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누계입니다. 분기 누계니까 1600만원이죠. 앱다 모르겠다 마지막 돈을 보실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 4월 28일 100만원 그리고 6월 10일 1500만원 건수는 2건이며 공급가는 2개 더하니까 1600만원입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뭐 1600만원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회 2번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과 금액 두 가지를 찾아야 되네요. 얼마인가? 자,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아니니까 빼고요.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나요? 없죠? 1번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죠. 계정 과목이
한계가 있든지 또는 한계가 추측되나요? 자, 참고로 제조 원가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면 합계 잔액 시산표,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입니다. 지금은 4월부터 6월까지니까 1월계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가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네요. 탭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탭이 있는데요. 일계표도 있고 월계표도 있죠. 월계표 해주시는 게 좋죠. 월별로니까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아래쪽으로 쭉 찍어봤더니 5번에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700 얼마인데요.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몇 월달인가 알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각 월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4월부터 4월까지 해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630만원 정도. 다음 5월달도 보겠습니다. 05월부터 05월. 또 제조 원가 봤더니 5월달은 1,309만원이고요. 그리고 06월부터 06월까지 제조 원가입니다. 여기 없으니까 살살 내리면 있네요. 제조 원가가 842만원. 5월달이 제일 많았죠. 금액을 정확하게 메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05월부터 05월까지. 자, 그래서 봤더니 얼마? 1,309만원. 그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월달? 가장 큰 월은 5월달이며 금액은 1,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회하는 문제가 간단하죠. 이 순서. 자, 내가 여기서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찾아보고요. 여기도 없으면 여기 찾아보고. 이 5개 안에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3번.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액은 얼마인가? 단 양수로 입력할 것.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전산회계 1급 요약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메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금전이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드시 순서대로 합니다. 부가세 아니니까 됐고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유동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찾는다?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에서 찾아서 차액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6월 중 하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하지만 6월 말 현재란 말은 1월부터 6월달까지를 말한다는 거. 요게 별건은 아닌데 의외로 이 문제를 조회할 때 6월부터 6월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 하면 6월 한 달을 의미하게 되며 6월 현재 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어디서 재무상태표죠. 눌러주시고, 자, 다음 지금은 월 선택하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06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유동자산 금액과 유동부채 금액을 찾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당기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기니까 작년입니다. 우리는 당기 거, 왼쪽에 거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유동자산 나왔습니다. 금액이 8억 700만원 정도. 다음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유동부채 뚝뚝뚝뚝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 자, 2억 4,933만 6,600원이네요. 유동부채. 그래서 유동자산 금액이 얼마였냐면 8억 700만원 정도 했어. 그리고 유동부채 금액을 빼면 되겠죠. 정답은 5억 5천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이 계산하는 것은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산회계 1급은 2급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1급은 전자 계산기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시험장에 따라서 감독위원님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독위원님도 있지만 아예 못쓰게 하는 감독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이 숫자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취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회계 쪽으로 가시게 되면 면접 볼 때 제가 이런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면접위원이 숫자 A4 용지에다가 숫자를 한 7, 80개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숫자를 한 7, 80개 적어놓고 계산하라 그럽니다. 그때 계산기 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치는가, 그것도 업무 능력의 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계하시는 분들은 다들 주판이죠. 주판을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주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자계산기, 회계하는 사람은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거는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하나는 딱 들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전자계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한 돈 많은 12,000원 이 정도 되는데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그것도 잘 아시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셔야 되고,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할 때 면접장에 전자계산기도 하나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면접위원이라면 우리 회사의 회계 관련 직원을 뽑는데 면접할 때 전자계산기를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계인의 자세가 갖추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저는 꼭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91회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